역전의 용사들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2025년 첫 방송 역전의 용사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노영희 변호사고요. 오늘 또 아주 멋진 분들 다 모이셨습니다. 김갑수 변호사님, 그리고 박진영 변호사님, 오창희 변호사님, 그리고 이상호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어제?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네네. 왜요? 너무 나라가 걱정돼서? 그렇죠. 다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저는 어제 네. 잘 잤어요. 그랬어요?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오. 어제 중요한 날이었죠. 네, 저는 어제 넘어야 될 큰 산을 일단 넘어줘서 그나마 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은 잘 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지금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내가 너무 철딱서니가 없는 건가요, 김갑수 변호사님? 아니 다들 같은 마음이니까. 그런데 저도 그냥 아주 개인적인 걸 보태자면 한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맞아요. 얼마나 이 힘들었어요, 우리가. 거대한 되치기가 일어나고 헌재 임명은 안 되는 채 질질 끌려가면서 이게 마치 여야 공방인 것, 내란이 희석화되면서 그게 눈앞에 쫙 그려지는데 그냥 몸이 아프더라고. 정말 너무 아픈데. 근데 이제 어제로 해서 이제 헌재 임명되고 그다음에 뭐 2명뿐이라 하더라도 그건 뭐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또 윤석열 체포가 눈앞에 보인다는 거는 그 가시적인 것 때문에 어떤 여론의 동향도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해가 바뀌는 게 날짜가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도 뭔가 거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 같은 그 희망적인 느낌 이런 걸 느끼게 네, 됩니다. 그러셨군요. 옆에 우리 박진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저도 사실 뭐 한 일주일째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아, 못 잤고 항공기 참사가 있으니까 또 그때 이제 이태원 참사도 생각나고 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한 증오심은 커져가고 스스로 마음이 힘들어지는 이런 걸 느꼈어요. 그나마 이제 김갑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헌법재판관 임명이 돼서 그나마 좀 기대를 하면서 새해를 좀 맞이해보자 이렇게 좀 스스로를 다잡고 있습니다. 네. 오평론가님. 근데 더 정말 이심전심이네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일요일 날 제주항공 참사 그때 뭐 저희 방송도 했습니다만 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아주 끔찍한 사건을 직면하게 됐고 그때 제가 이상호 기자님께도 여쭤봤던 게 왜 보수 정권만 되면 이런 그때 뭐 오송 참사 이런 건 뺐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빈발하느냐. YS 때도 엄청났거든요. 사실 삼풍백화점 맞아요, 무너지고 맞아요. 성수대교 무너지고 정말 보고도 믿기지 않는 장면들 기이한 장면들이 많았는데 멀쩡한 비행기가 뭐 물론 멀쩡하지 않았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돌아오다가 한꺼번에 거의 다 죽게 되는 이 끔찍한 사건도 있어서 정말 주변 사람들 저 자신도 그렇고 이게 올해를 넘기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그러니까 2024년이죠. 또 12월을 넘기는 게 겨울을 넘기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하는데 마지막 날 쌍특검은 날라갔지만 그래도 헌법재판관이 2명이라도 임명되면서 예. 국면이 좀 바뀌게 된 건 그렇죠. 천만다행입니다. 오창희 선생이 굉장히 드라이해 보이는 사람인데 이 눈물 나죠 지금. 근데 아니 진짜 다들 마음이 그러시잖아요. 네. 아이고 울면 안 되는데 그렇죠. 뭐 우리가 사실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12월 초에는 내란 나고 왜 그렇게 우리는 싸워야 되고 뭘 이렇게 정말 싸움거리도 아닌 거 가지고 네. 싸우고 그다음 막판엔 또 대참사가 일어나고 정말 끔찍했는데 그걸 31일 어제로 일단락을 하니까 좀 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전 그래서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는데 우리 지금 감회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김갑수 선생님 지금 막 오창희 평론가의 눈물을 얘기하시다가 본인이 눈물을 흘리시는 상황이 아니 나 있어요. 작년 1년 내내 특히 윤석열 들어와서 2년 반 동안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한마디가 있어요.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 살아오면서 참 우리가 잘된 일이 많거든요. 그때 문제가 많았다는데 되돌아보면 내가 태어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감개무량한 게 많았었어요. 근데 진짜 이러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너무 많았는데 그 윤석열 폐악질 보면서는
내가 능마에 정말 이런 꼴을 보면서 가게 되는구나 생각을 했다니까요. 네, 맞습니다. 강님께서 국민들도 많이 웁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정석수님은 너무 힘듭니다. 어제는 공간 앞에서 1인 시위하다가 오늘은 산에 갈 때가 그거 중입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정리되고 일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셨는데 빨리 정말 정리됐으면 좋겠고 일단 신병 확보를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저 그 되지도 않는 말 들어주느라고 너무 솔직히 말하면 막 정신적 에너지가 너무 빨려요. 에너지 김갑 빨려. 선생님 되게 오랫동안 방송에서 배웠는데 지금 우시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난 한 해 동안 24년 저도 이제 매일 이렇게 뭐 조그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점이 힘들었냐면 뉴스가 너무나 감당하기가 고통스러웠고 그런데 이 뉴스를 우리 주권자이신 시청자 국민들이 봐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어떻게 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이었거든요. 작은 희망의 어떤 그 조짐이라도 있으면 그걸로 이렇게 어디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게 희망 고문 아닌가 그런 자책을 하면서 1년을 버텨왔는데 네. 마지막에 우리 국민들이 기적처럼 광장을 메워주셨고 이제 마지막 이제 뒤처리를 우리들이 해야 되는데 사실 어제도 잠을 못 잔 게 저는 어제 새벽이 적기라고 생각했거든요. 체포에. 맞아요.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보느라고 사실은 잠을 제대로 못 잤는데 그 얘기는 이제 앞으로 좀 나눠봐야겠죠. 네, 그죠? 네. 사실은 윤석열 씨 체포영장 나오자마자 샥 가가지고 상대방이 좀 준비 못하고 있을 때 샥 잡아오고 이게 제일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계속 시간이 늦어질수록 그쪽에서는 더 철벽으로 막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불안한 감도 있습니다만 아니, 결국 근데 제가 어제 네. 하고 오늘 이틀 네. 연속 한남동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래요? 동태를 살피러. 저게 굉장히,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 관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네. 별의별 사람들 다 나오고 정말 욕설을 많이 하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죠? 네네. 그 다음에 꼭 뭐 80대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제법 젊은 분들도 좀 있고 그랬어요. 태극기 부대로? 네네네. 아. 하여튼 꽤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저 지금 무대 보이시잖아요. 네. 그 방송차에 화면이 있는데 화면 뒤입니다. 대통령 관저 입구가. 아. 그래서 저기에 뭐 1,000명이 모이든 3,000명이 모이든 상관없어요. 또는 뭐 자기들 뭐 전광훈은 1,000만 명이 모인다며요. 1,000만 명이 모여도 윤석열을 체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그리고 뭐 우리 경찰이 누구 잡아오는 거 잘하거든요. 그래서 네. 속어로 짭새라고도 옛날에 불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잡아오는 거는 금방 잡아올 테니까 국민들이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렇군요. DHEOTKS님이 너무 슬픕니다. 그 순간에 세월호가 오버랩이 돼서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제이모션님 잠을 좀 편하게 자고 싶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할 겁니다. 예, 지금 1월 1일이고요. 1월 5일까지 제가 알기로는 1월 5일까지도 한다고 하고요. 최상목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정부 신년사 한번 들어보고 또 다시 이야기 나누죠. PD님? 신년사가 없나요? 우리 싱크 영상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올 때까지 좀 딴 얘기를 한번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 최상목 대행의 신년사가 원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참사 수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였고 현재 상황에서 내란 사태는 언급을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는데요. 네, 신년사 준비를 못했답니다. 그냥 뭐 우리가 하죠 뭐. 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를 믿어주십시오. 먼저 이런 취지의 이거죠. 무엇보다 국민의 화합에 그리고 통합에 힘을 쓰겠습니다. 국회 여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 지도층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난제에 대해서 현명한 해답을 찾아내겠습니다. 네, 이런 얘기였고요. 이후에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도 다 신년사를 했습니다. 신년사 들으나마나 안 해도 됩니다. 로보트킹님이 그러셨는데 제가 대신 해드렸습니다. PD가 진행 너무 좋네요. 네. 필요 없다는 거죠. 네. 네. 필요 없다고 PD가 생각한 건지 네. 나랑 사인이 안 맞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 죄수번호 2000번님 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제 그 보신각 33번 타종하는 거 사실을 들으면서
야, 우리 국민들은 그래도 참 긍정 에너지가 많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을사년 푸른 뱀의 해. 올해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다. 1월 달 안으로 만사 형통할 것이다. 이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우리 박진희 평론가님. 을사년 을사늑약 120년 네네네. 지났네요. 네. 네. 그 뭐 신년사에 보니까 최상목 대행은 내란 이야기는 안 했더라고요. 네, 안 했습니다. 뭐 한편으로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본인이 국무위원으로 이해해줘요. 있었고 예, 네, 힘들어요, 윤석열이 지금 임명한 사람. 예. 기재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인정해 주기로 했고요. 일단 이 참사를 좀 잘 수습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요. 생각보다 뭐 최상목 씨가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전 첫 번째 느꼈던 게 권한대행 되자마자 NSC 소집하는 거 보고 이 사람 좀 보기는 봤구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런 거 안 했거든요. 맞아요. 일단 원래 NSC부터 소집하는 게 맞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3명 중에 2명을 임명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그럼요. 물론 저는 나머지 한 명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신청을 넣었기 때문에 임명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맞아요. 이 정도라도 참 돼서 다행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황당한 게 지금 국무위원들이 네가 뭔데 특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네가 뭔데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맘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냐 이러면서 화를 막 냈다 그러고 최상목 대행이 당하다가 미안하다 내가 월권이다 나 그만둘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울었대죠. 거거든요. 예, 울었다 그러고 세상에 얼마나 괴롭혔으면은 거기서 눈물을 흘릴까. 특히 김태기 보세요. 저 사람 지금 사표 내지 않았습니까? 국무회의 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내가 비판했고 이후 간담회에서도 법제처장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여러분이 비판했다. 좀 잘했다고 좀 저러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뻔뻔스러울까요? 진짜 완전히 뭐 속된 말로 콩가루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야 자기가 도대체. 지금 뭐 자기 원래 저 사람 저기 앉을 자리도 아니에요. 저 자격도 사람은. 없는 사람인데 네, 웃긴 사람이야. 들어와서 자기 사표 내겠다면서 네, 사표 내 빨리. 최상목한테도 사표 내라고 그랬다는 거 네, 아니에요? 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인데 대통령한테 지금 나가라고 그런 콩가루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맞아요. 네. 진짜 이상한 사람이에요. 혼자 사표 내고 끝내요. 지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사회 암적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 자기가 사람은 뭔데 지금 대행이기 때문에 어. 더 뭐 어떤 말할 권한도 없을 겁니다. 배석인데 원래.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뭔데 고용노동부 장관과 내가 비판했다? 지금 윤석열 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극히 일부의 법조 귀족들이 어떻게 노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저 양반은 검사 출신도 아니라 판사 출신이잖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 네트워크 소위 윤석열이 좋아하는 표현을 빌리면 카르텔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일정하게 어떤 걸 대표하거나 어떤 입장을 가져야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거 윤상현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1년이면 다 잊어버리는데 또 찍어주는데 김태규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억할 건가가 내란 사태를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푸느냐 안 푸느냐 못 풀어내느냐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은 판사 출신인데 보세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인데 6명에서 심리를 한다 치더라도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절차적으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놓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주장하잖아요.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거는 너무 뻔하죠.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뭐 대외적인 신인도가 하락하거나 말거나 환율이 2,000원을 뚫거나 말거나 그냥 우리는 끝까지 이 자리를 고수하겠다. 대통령을 살려야지 내가 산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장판이고.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저 김태규 씨 식의 저런 이제 태도가 생각하면 그 애석함, 아쉬움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쿠데타가 왜 무엇을 기도하는 걸까 이렇게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네. 그러면 윤석열이가 어떤 체제를 만들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비슷한 예를 들면 태국형 모델이 아닐까? 그러니까 하이소 로소로 국가가 아예 나뉘어 있는 거죠. 네. 그럼 이 하이소에 속하는 거는 군부 출신하고 왕족들이 결합돼서 사회 상층부를 다 점하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윤석열이 왕권 국가는 아닌데 왕 같은 이제 이 총통 같은 최상위 권력을 가지면서 네. 법조인들, 검사 중심의 법조인과 군부가 결합되어 있는 지배 상층부를 형성해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미리 뭐 김태규 씨가
계엄 모의를 알았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성공했더라면 하고 이제 가정을 하고 기대를 한 혹시 지금이라도 뒤집어서 제2차 계엄으로 뭐 성공할 수 없나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의 뇌리 속에 그려져 있는 사회 모습은 그런 이 특권층이 존재하고 그들이 다 몫을 가져가는 아마 그 사회 모델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상목 씨가 취하는 이 애매모호한 행동은 그런 식의 윤석열식 그 사회 구성의 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저쪽 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복잡한 이런 게 오가는 거죠. 어쨌든 최상목 대행은 제가 알기로는 윤석열 씨랑 되게 친한 사람입니다. 자기네끼리 서로 반말하고 이름 부르고 그런 사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재판관 2명을 지명을 하고 임명을 한 거겠죠. 저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3명 다 임명하고 그래야지 뭐 여야가 어쨌든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 할 일은 그게 다는 건데 일단 좀 실망스러운 건 2명만 임명한 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저렇게 되지도 않는 소리를 비판하니까 미안하다 내가 월권한 면이 있다. 이딴 말 한 게 조금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엉뚱한 결정이죠. 그러니까 한덕수도 그렇고 최상목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원칙이 헌법, 법률 그 이전에 국민적 요구가 아니라 여야 합의래요. 그러니까 이거 그건 말도 안 되는 정말 거죠. 새로운 설 아닙니까? 이미 합의해서 여야가 간 절대로 건데. 합의할 수 없는 사안. 네. 내란 세력과 내란 문제를 풀려는 세력,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세력과 국민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세력이 어떻게 합의합니까? 네네.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데 합의라는 모호한 얘기를 들고 와가지고 희한한 원칙을 제시하는 건 상당히 잘못된 문제가 거죠. 있는 예, 거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대세에 지장 없는 건 다행이다. 맞습니다. 엉뚱한 결정. 최상목이 사실은 그 대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대단히 한덕수랑 일치된 견해를 보이다가 친해요. 예. 어제 그 헌법재판관 2명에 대해서 우선 임명하던 바로 그 자리 모두 발언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입장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 변동성이 원래는 권한대행 탄핵 때문에 가중될 거라고 그랬거든. 네. 근데 거기 한마디가 더 들어갔어요.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그리고 권한대행 탄핵소추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절반은 기존에 잘못된 생각이 있는데 이 새로운 제대로 된 생각이 들어왔더라고. 그걸 누가 네. 넣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작은 변화가 결국 2명을 임명을 해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명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이 권한쟁의 신청함과 동시에 권영세 같은 경우에도 추가 합의 계획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소간의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뭐 한 2, 3주 이내에 아마 추가 임명이 가능하지 됩니다. 않을까. 아니 네네.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헌법재판관들은 야 그래도 2명 임명해줘서 고맙다는 생각이에요. 안 그러면 또 얼마나 탄핵 결정이 어떤 식으로 나든 간에 이게 절차적으로 맞네 안 맞네 그러면서 또 시비에 휩싸이고 나라가 난리가 나겠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재는 한숨 돌렸다 이런 생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고 또 뭐 국민의힘은 아주 그냥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선 박지민 의원 싱크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헌재재판관 부분은요. 자 보십시오. 첫 번째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합의가 된 2사람만 임명했다 그랬어요. 바로 국회의장이 입장을 냈어요. 오늘. 네. 아니야 여야 합의됐어. 그렇죠. 내가 중재해서 여야 원내대표 회의했어. 내가 증인이야. 국회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된 거지. 합의가 다 끝났고 의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최상목 대행이. 두 번째 자 국회 선출 헌재재판관 3명을 대행이 임명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자 대법원 임명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죠. 헌법재판소 우리 헌법에 대한 최종적이고 가장 권위가 강한 해석기관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국회 입법조사처 아무 문제 없다 그랬죠. 헌재재판관 후보 3명 이번에 선출된 3명 다 문제 없다 그랬죠. 국민의힘하고 지금 국무위원들만 문제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또 언론들이 받았으니까 마치 논란거리가 돼요. 논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좀 아쉽지만 그래도 헌법재판관 일단 2명은 임명이 됐고 남은 1명은 임명하게 만들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법적 수단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계속 얘기한 내용인데 어쨌든 그 물꼬를 터줬다는 거 만약에 최상목이 안 해줬으면 또 한덕수처럼 그 난리 쳤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겠어요. 아니 그래서 말했는데 최상목이 만약에 소신이 있고 확고한 자기 생각이 있다면 3명을 다 임명하거나 3명을 다 임명을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기묘한 꼼수로 2명을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으로 버티고 있는 행정부를 근본적으로 허분다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상목에 대해서는 일단 잠깐은
폭격을 좀 멈추는 게 나을 것 같고 맞아요. 예. 대신 집중 공격으로 이제 나머지 한 명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론 조성해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실에서 항의성 표시로 참모진들이 모두 사표를 뭐 내고 사의를 표명했는데 최상목 대행은 수리하지 않겠다. 국정 안정이 최고다.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저 안에서 박진영 평론가님, 저 안에서 최상목 대행이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 매우 지금 압력이 심한 것 같은데. 버텨야죠. 버텨야 되는 건데 저는 그 최상목 그 대행이 사표 수리하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표 수리해 수리하면 되죠. 뭐가 사실 문제야, 사실. 예. 지금 대통령실 직원들이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놀아요. 맞아요. 요건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게 정진석이나 그 대통령실 직원들이 윤석열의 오다를 받고 정부 부처의 장차관들에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행동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법률적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시기에 대통령실, 청와대의 이제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한테 가서 업무 보고 못 해요. 네. 제가 알기로는 못 하는 그럼 걸로 못 알고 합니다. 있어요. 정부 네, 정지니까. 하면 안 돼요. 정부 하면 정지니까. 안 근데 돼요. 지금 정진석이나 이런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아니라 오다까지 받들어가지고 정부의 장관들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다. 뭐 그런 느낌까지 받거든요. 이거 사표 받아버려야 돼요. 돈 사실- 아까워요, 솔직히. 있는 것 사실 자체가. 최상목 대행이 마음이 좀 약해요. 좀 뭐라 그러나 조금 여리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좀 정치적인 판단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국무위원들이나 대통령실에 있는 정진석 같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사실은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 얘기인데 박진영 선생에 대한 이제 아주 소박한 반론이 뭐냐면 정진석이가 지금 그 윤의 오더를 받아서 최상목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 아닐까? 엑소더스 지금 하고 있죠. 예, 네. 여론의 망에서 어떻게든 사라지고 싶어 갖고 기회는 이때다 하고 사표 내고 싹 사라지려고 하는 게 저도 선생님 생각에 자기네들 동의하는데 살려서 김태규도 그런 점에서 많이 마찬가지. 그만뒀죠. 김태규도 16명 때 마찬가지야. 그만뒀죠. 한 예. 30명 가까이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인제 30명. 예. 예. 근데 김태규도 사실 지금 타이밍이 지금 멋있게 퇴장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거야.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그냥 자기 자의로 사표 낼 때가 좋지. 잠시 뒤에는 이제 소환될 가능성이 많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끌려 나가느니 멋있게 척 하고 그 타이밍을 아니 그러니까 최상목으로 잡은 거죠. 윤석열의 돌발성, 무계획성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김건희의 개입으로 봐서 내란 모의는 나름대로 물밑에서 조용히 진행해 왔으나 이게 어디까지 상위 구조를 가졌는지 몰라요. 일망타진 과정 중에 누가 부쑥부쑥 나올지 모른다니까요. 그 듣고 보니 그렇게 도 사실 윤석열이 술 먹고 뭐 온데 떠드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이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가능성이 있죠. 3분의 2 정도가 이른바 이제 부처 공무원들이에요. 부처 공무원들인데 대통령실은 파견이 아니고 완전 옮깁니다. 옮겨서 이렇게 대통령실 소속으로 해놓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도 뭐 그러고 보면 돌려보내지 말고 다 한 번씩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국정조사나 어떤 법률적 조처가 있을 때 증인으로서 한번 만나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대통령실 참모진 사표 수리 계획 없다고 하면서 좀 달래는 모드로 최상목 대행이 가고 있으나 본인이 사표 내라는 그런 요구를 받고, 나 내겠다. 나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정진석은 사표가 수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니라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정진석 실장 나오세요. 뭐 거기 그분이 있어가지고 뭐가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정진석 실장 아까 사랑하는 용산 언론인 여러분 이래가지고 뭐 얘기하는 걸 보면 그동안 정진석 실장이 솔직히 한 거 다 거짓말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운영위 국감에 나와가지고 강혜경 씨가 이제 증인으로 나왔던 그 국감 때도 나와가지고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게 나중에 다 드러났거든요. 정진석 실장 그런 식으로 대통령 보필하고 그런 식으로 실드 쳐봤자 본인이 대한민국 역사에 매우 아주 암적인 존재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를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다 평가합니다. 당신들이 무슨 말을 했고 당신들이 한 말이 그때 거짓이었는지 진실이었는지 당신들이 한 행동이 실제 대한민국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이거는 사실 조금만 지나보면 다 압니다. 우리는 지금 알지만 당신 모른다고 치니까 좋아요. 모른다고 합시다. 하지만 조금 있으면 당신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니 자꾸 말을 못하는데 네, 자꾸 말을 못하시네요 진짜. 요거 어떻게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고
장관들한테 하나씩 쪽지 줬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랬죠. 자기가 직접 썼겠냐고. 그럼 정진석이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서포트를 했을 텐데 타자라도 누가 쳤겠죠. 타자라도 했을 테고 그 사람 타자 안 치니까. 경제부총리한테는 뭐를 요구해야 되고 무슨 부처에는 뭘 요구해. 그러니까 윤석열 머리에서 잘 나왔겠냐고요. 그렇게 나올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뭔가 보좌를 받아야 되는데 비서진 말고 어딨냐고. 그렇지. 그 의심이 되는 게 민정수석실이나 이런 데 쪽에 진짜 의심이 되네요. 여기 특히 여기는 민정수석을 되게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네. 박진영 평론가는. 왜 너무 민정수석실이나 조용하거든. 아니면은 뭐 근데 국방비서관이 이제 군에서 나와 있지만 국방비서관은 대부분이 늘공이기 때문에 잘 안 시킬 것 같거든요. 저는 두 명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민정수석인 김주현하고 네, 김주현하고. 경호처장인 박종준. 네. 경호처장 진짜. 하나는 경찰 출신, 하나는 검찰 출신이고요. 네. 또 이거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에요. 김주현도 그렇고 박종준. 네, 네. 박종준도 기획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이 원하는 거를 해다 갖다 바칠 역량이 되고요. 그것도 역량이라고 부른다면 역량이 되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되게 근데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타임에는 그때 여당이었던 그 보수당에서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따로 나와가지고 당을 만들어서 이걸 힘을 보탤 만큼 또 그리고 본인들이 사실은 그 당시에 탄핵에 관련해서 이 활동할 만큼 그래도 좀 정상적인 사고가 저는 그때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너무 명백한 내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감싸기만 하고 자꾸 억지 주장 계속하는 거예요.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구구 집회하는 그 아스팔트 무리들에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판단이 안 될까요? 뭐 그게 그러니까 정말 이상해요. 비대위 맞아. 네. 비대위 맞아. 검사 독재 정권이나 비난을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였는데 비대위원장마저 검사 출신이잖아요. 네네.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이고 탄핵 소추 당한 대통령도 검사 출신이고 이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해보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이 꼭 돼야 된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국민들이 되게 많은 많아요. 거고요. 예. 국민들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비대위를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굉장히 구구적으로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메시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가고 싶은 길인가 봐요. 그래서 전 잘 됐다고 생각해요. 아까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타진으로 가는 길이다. 발본색원으로 가는 길이다인 것 같고 글쎄 왜 이러는지는 뭐 디테일하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영남 지역 출신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굽니까? 저 지역구에 사람들 많이 왔던 남구에 박주원인가? 박수영. 이 사람도 굉장히 독특한 말을 계속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항의 왔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또 발언 수위가 높아지잖아요, 상당히. 그러면서도 지역구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국민들이 이걸 깨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같은 사람도 대를 이어서 공주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다음 총선 이번에 떨어졌죠 물론 다음 총선에 나오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걸 국민들이 확인시켜주면 네. 국민의힘의 그 사리 판단 못하는 것도 네. 이제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그럼 냅둬야지 어떡하겠어요. 뭐 망조인데요. 아니 어쨌든 간에 정광훈 같은 사람하고 그래도 거리를 두려고 했던 게 지난번의 모습이었다면 지금 아예 그들하고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들의 기대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는 게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는 뭐 정상적이지가 전략적이다라거나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윤상현 유의 생각, 네. 아이고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국민들은 이런 유의 생각이 기본적인 깔려 있고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우리 편 주위에 뭉쳐 있어 보자. 이런 단순한 사고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제가 예를 들기를 한여름 40도 땡볕 때 양떼라는 표현을 썼는데 덥고 짜증나요 옆에 사람이. 근데 나가면은 뭐가 있을지 모르고 두려워. 불안하니까. 한 번도 이 무리 속에서 나가본 적이 없은 거야. 짜증 내면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또 하나 의심 가는 거는 윤석열 김건희가 대놓고 해먹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는 이 윤석열 김건희 주위에서 권력을 호가에 호위했던 사람들이 비리 연루라든가 어떤 이 개입의 가능성인 거 굉장히 광범위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어차피 내가 여기서 반성하나 성찰하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갈 때까지 가보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저는 제법 있을 거라고 봐요. 맞습니다. 추경호 20억 설처럼요. 그렇죠. 네. 자 봅시다. 어쨌든 중요한 거요. 이 국민의힘 내부나 이 지지하는 분들 중에 계속해서 정광훈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김채환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죠. 현금성 자산만 해도 40억이 넘는 김 여사의 눈에 300만 원짜리 핸드백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주의의 탈을 쓴 다수결과 각종 흑색 선전과 나쁜 언론들이 결합하면서 태어난 괴물. 대통령께서는 지금 전쟁을 생각하고 계신다.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다. 이제부터 공직자 신분을 벗어나 자유롭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고 저의 생각을 기탄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m back.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고. 네. 김채환 저 사람이 사실은 대단히 극우적인 유튜버인데 그렇죠. 실제로 국가인재개발원장 취임하고 나서도 자기가 사적으로 만든 콘텐츠를 국가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다 올리기도 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정권이 기본적으로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자기가 극우적인 생각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 자리에 오면 이제 전체 국민을 보고 정치를 네. 해야 되는데 딱 김태규 꼴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아주 전반적인 이 정권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맞습니다. 보입니다. 럭키님이 정권 바뀌면 저런 인간들 좀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셨는데 많은 국민들도 지금 좀 헷갈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정권에는 넘쳐나는지, 특히 그런 사람들이 왜 요직에 다들 가 있는지. 근데요, 그게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요거 저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얘기를 막 하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이게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가 있어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얘가 던지고 받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정선거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번에 구테타 과정을 통해서 선관위 뭐 탈취하고 막 그런 계획들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돼서 실제로 좀 여론조사 보면은 부정선거 가능성에 대해서 구테타 이전보다 더 늘어났어요. 그 믿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해악적인 구조인지, 콘텐츠인지 알게 된 거죠. 보수적 논객이라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스터디를 많이 하는 게 일본 자민당 모델이에요. 아이고. 이제 현실하고는 정반대로 가서 웃기는 건 사실인데 일본 경우 이제 전공투 있던 시절까지는 자민당 내에 온갖 계파들이 다양한 이제 이념 스펙트럼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다음 아베 전후로 해서 이제 완전 극우화됐는데 극우화 일색으로 일본 통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보수 세력들도 이 극우적 주장이 확산이 돼서 네. 이게 탈진실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집권도 가능하고 확장도 가능할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 떠들고 스포츠도 받아내는데 현실은 우리나라의 보수 정당은 아무리 못해도 150 몇 석, 좀 하면 180석이에요. 근데 황교안 때부터 뚝뚝 떨어져 갖고 지금 100석을 108석이어서 너무 다행이다. 여기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현실인데, 그러니까 현실과 인식, 이 바람에 엄청난 이제 괴리가 생겨난 상태여서 아마 우리가 보수라고 편의상 불러온 세력의 거대한 이제 공백지대가 생겨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민주당이 어떻게 많이 이제 가져오느냐 이 네. 과제가 남은 거예요. 어제는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뭔가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뭐 민주당이 싫어, 이재명이 싫어. 그러니까 이쪽을 선택해야 돼. 근데 너무 논리가 궁색해. 야, 어떻게 국민들이 다 봤잖아. 핸드백 받는 거. 그런 거를 방금 어떻게 세탁을 하냐면 현금성 자산만 40억 있는 사람이 그거 300만 원짜리 가지고 핸드백 가지고 그러겠냐라고 하면 거기 기대게 되는 거죠. 근데 아니 40억이나 400억, 4천억 있는 사람들도 있을수록 더 돈 욕심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때 김건희가 그 백을 받으면서 아니 뭐 이런 걸 우리가 그 미소를 다 봤잖아요. 네. 밝히는 거. 그리고 선물이 있다고 했을 때 만남이 됐다는 것도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안 되다가. 중요한 사실들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네. 기댈 수 있는 논리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좀 더 악질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예. 안 할게. 뭐 그렇죠. 그 이제 김갑수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좀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저 사람들 보수가 아닌 거예요. 그죠? 참칭 보수고 우리 사회의 주류가 아닌 거예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는 없어졌습니다. 주류는 안티테제, 반정립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반대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존재하는 게 주류거든요. 공격 받는 쪽이지. 근데 이 사람들은 보면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어 성관이 부정이라는 시스템에 대한 부정을 통해서 존재를 하려고 하고 있고
반 이재명으로서 존재하려고 하고 있고 반 민주당으로 존재하려고 했다 보니 주류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보수가 아니고 참칭되는 하나의 불나방 같은 집단들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뭐 민주당도 솔직히 뭐 대단한 진보도 아니잖아요. 민주당 요즘 우리 좀- 사회에 주류가 될 준비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큰 관심사가 도대체가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받아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윤석열 씨를 잡으러 갈 거냐? 지금 얘기만 유언비어 퍼지는 걸로는 김건희 씨는 이미 자기 재산 차명으로 돌리고 외국으로 뭐 이렇게 돌려놨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최은순과 그 가족들이 지금 나중을 대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데 과연 윤석열이 어떻게 될까? 공수처장이 힘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걱정하시잖아요. 일단 광고 한번 보고 그 중요한 얘기 저희가 들은 오늘 내용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대방어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살점 하나 두께가요 1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추장에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도 다 준비되어서 여러분들께 가고 있고요. 오늘 주문하시면요 내일 오후 3시에 웬만한 지역은 배송이 되고요. 스킨 포장된 상태에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드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액 셀프 기념 제주도 방어 500g 29,900원 010-2885-3244 스픽스 스토어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가장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건 바로 경성한우를 애용해 주시는 건데요. 매장을 찾아주시거나 스픽스 스토어에 있는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겁니다. 등심 600g, 국거리 600g 포장입니다. 1등급 원뿔 한우입니다.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한우 어떻습니까? 스픽스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네, 저거 광고 보니까 고기를 시키고 싶네요. 귀여워요. 전성 모델. 아니 여기 앉아서 근엄하게 평론하다가 고마워요 이러는 거 보니까 참 어쨌든 여러분들 스픽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스픽스는 후원도 받지 않고 사실 광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시는 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간 잠깐 나시면 빨리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스픽스라는 이런 언론 매체가 다른 방송 매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100만 명 넘는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다른 유튜버 채널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쪽으로 좀 완벽하게 좀 치우쳐서 그쪽하고 좀 많이 가는 게 있는데 스픽스는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충성 고객이 없습니다. 충성 구독자가 없는데 그럴수록 이런 성격의 채널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돈 드는 거 아니고 힘든 거 아니니까 구독, 좋아요만 열심히 눌러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오동훈 공수처장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받고 언제 이 사람을 잡으러 갈 것인가 사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저는 이번에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전담 판사가 33시간을 고민하면서 제일 고민하는 그거에 많이 사용한 부분이 바로 윤석열이 그동안에 어차피 경호처 직원들을 내세워가지고 영장을 전부 다 무력화시키는 그 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아마 제일 고민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체포영장에 형소법 110조의 예외다. 이 말을 넣어줬다는 거죠. 물론 그 말을 넣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 말을 넣을 수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말이 많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판사가 이 영장은 니네가 함부로 무시할 수 있는 영장이 아니다. 윤석열의 신병 체포와 관련해가지고 경호처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저는 이상에 좀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뭐냐 그 내용이. 형사법 110조는요 이런 겁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호처 직원들이나 윤석열 측에서는 자기네가 머물고 있는 이 관저 뭐 이런 것이 전부 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다. 그러니까 거기에 책임자인 경호처장이나 뭐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 승낙하지 않으면 아무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어도 니네 못 들어온다. 그동안 그게 방어 논리였단 말이에요. 또 하나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역시 공무원인 윤석열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거주하고 있거나 소지하거나 이런 물건들, 서류 같은 거, 증거들 함부로 가져가지 말아라.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 판사가 정말 머리를 써가지고 110조, 111조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좀 얘기를 해준 거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되게 중요한 거고요. 네. 이거 가지고 윤석열 일당들이 굉장히 큰 목소리로 투덜대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법원에 고자질할 거예요. 판사가 뭐 자질이 없어. 판사 막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정말 천만다행인 건 범죄 혐의가 정확해요. 생중계 우리가 다 봤지만 그 범죄자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이 아니면 형사소출 안 받는데 하필이면 내란 죄를 범한 그렇죠.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을 체포하는 문제니까 심사숙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 보통 체포영장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밤을 꼴딱 샐 정도는 아닌데 한 자정이나 11시쯤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침까지 끌었던 거는 바로 그 대목인 것 같고 그러면서 우리 법원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구나. 그럼요. 이 양반들이 앉아서 계속 현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 형벌권을 윤석열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고민해 줬구나. 그래서 저는 이 영장 하나로 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커졌어요. 그럼요. 그래도- 다행이구나. 우리 법원 살아있구나. 그래도 최후의 보루답죠. 네. 이번에 내란 전 과정에서 이제 많은 말이 쏟아졌고 두고두고 이제 기억될 말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잊으면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철학자 박구영 교수가 성향을 보지 말고 상황을 봐야 된다 얘기를 거듭 강조했어요. 저는 그 공수처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했는데 이제 판사가 뚝 뜨니까 왕년에 뭐 했던 사람인지 보니까 암담한 거예요. 권성동 그거 뒤봐주고 뭐 하여튼 이상한 짓 했던 판사야. 판결 중에 보니까. 권성동 1심 무죄. 예, 맞아, 그래서 맞아. 야, 이거 망했구나. 근데 30시간이나 걸리니까 더 망했구나. 이거 이제 안 내주려고 시간 끄는 거였구나 했는데 딱 엎었잖아요. 성향을 볼 게 아니라 상황을 봐야 되는구나. 이 판사도 시대 흐름을 봤구나. 더 거슬러 가면 공수처장 자체예요. 저렇게 무도한 짓을 저지른 대통령에 대해서 극존칭을 써가면서 귀한 시간 내주옵시고 하면서 계속 거절당하면서 이걸 발부를 해. 지금 와서 보니 이 사람이 바보 노름한 허허실실 전략일 수도 있었겠구나. 오히려 무서운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렇게 높게 평가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니 그래서 제 그건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성향에 대한 이해보다 훨씬 높은 게 네, 맞아요. 상황에 대한 이해였구나. 공수처도 영장 판사도 그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 동참한 사람들이어서 네.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구나 생각이 든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어쨌든 간에 경찰 등과 협의를 거쳐서 6일 전에 제가 보기에는 5일이라고 얘기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호처에다가 내가 공문을 보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으니 너네 영장 집행을 방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바리케이트나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윤석열 측에서는 윤곽근 변호사가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위해서 오히려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해라.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법조인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 또 이 경호처에서 하고 있는 그런 행동, 발언들 이런 거 매우 지금 불법적이고 위법적이라고 하는 걸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좋다 그러면 우리도 기동대 투입까지 검토해서 한번 좀 세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공수처장이 조금 쫄아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대방이 하도 세게 나가니까 우리가 이 정도 하면은 저기도 좀 타협하고 뭔가 좀 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상대방이 너무 세게 나온다는 거예요. 공수처장 입장에서 그게 봤을 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수처장이 쫄아 있는 허허실실이 여태까지 뭐 상당히 답답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막 광분하면서 비판했던 맞습니다. 지점인데 네. 사실 그런 과정 속에서 축적된 어떤 그런 레코드가 영장 판사에 의해서 인정된 부분이 사실 이번에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허허실실이 통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네. 결국은 혹시라도 공수처장이 지금 쫄아 있다면 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제가 안 그래도 제가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그거라 좀 전화를 돌려봤어요. 지금 경호처의 분위기는 어떤가. 근데 아시다시피 경호처는 윤건희 부부에 대한 대인 경호를 주로 담당을 하고 아시다시피 네. 101이랑 202가 지역 경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1단이라고. 네, 101단 그리고 101, 202. 근데 이 친구들이 다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호처장이 공수처장이 보내지 않았으면 경고장도 보내고 경찰 기동대와 협조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미 다 풀이 된 거예요. 같은 경찰 조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구나 판사가 지금 뭐 형소법 110이랑 111을 적시해서 보냈다는 거는 니네가 여태까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은 거 다 봤어. 네, 그렇죠. 이번엔 달라라고 네. 판사도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호처 같은 경우도 여태까지의 액션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 다 대부분 늘공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100일 100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경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내부 분위기고, 다만 이제 걱정되는 게 그 앞에 있는 그 태극기 모독부대 지지자들인데 왜 저는 그걸 걱정했냐면 8년 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탄핵 결정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 버스 위에 있던 그 박근혜 지지자 추락해서 네, 한 사람 또 사망했죠. 그 머리 부상당해서 2명이나 운명하셨습니다. 아무리 박근혜 지지자를 하더라도 저는 그 현장에서 대단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인명 손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마찬가지로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또 현장에서 우리 뭐 안진걸 소장이나 계속 피켓팅하면서 그분들이랑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경찰 때문에 도망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요. 진입하면 아니 제가 중요한 거. 현장에서 네. 봤는데 경찰이 네. 집회 관리를 잘해요. 네. 그 관저 앞에 집회하는 곳에 육교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사진을 나오는 게 다 육교에서 찍은 건데 육교에 경찰관들이 대거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멈추지 않도록 아. 멈추게 되면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죠. 방송 카메라만 서 있을 수 있게 해주고 네. 일반인들은 계속 멈추게 하고 그다음에 이게 찬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찬반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경찰이 굉장히, 그러니까 경찰이 평화적으로 집회 관리 할 역량이 되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진압복 안 입고도. 그래서 잘 되고 있어서 저는 큰 걱정 안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윤석열 집에 가는 길하고 지금 집회하는 길하고 거리가 있어 한 400m 차이입니다. 그래서 체포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 저도 되게 사실은 정부들 한남동 관저에서 지금 저렇게 관리하고 있는 경찰로부터 사실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다 직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이미 다 정확히 충분히 알고 있고 사고 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이제 잘 하겠다고 말을 들었는데, 문제는 윤석열 씨입니다. 윤석열 씨가 지금 속보로 나와 있는데요. 자기를 지지하면서 이 아스팔트 우파들 앞에서 지금 이 영장 집행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화면 보십시오.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새해 첫날부터 추운 날씨에도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실시간 생중계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께서, 그러니까 요즘도 지금 저 유튜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추운 날씨에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완전히 옛날에 트럼프가 그 국회의사랑 들어가라고 한 거랑 똑같은 행동이거든요.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우리 보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어쨌든 그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이렇게 많이 나와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국가나 당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다 힘을 냅시다. 뭡니까 저게 지금 계속해서 아니.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좋지 않아요? 저 이제 고립된 자의 몸부림 같은 거예요. 아, 그런가요? 지금 그 태극기 부대라고 그 저 관저 앞에 오 있는 사람들과 그 메시지는 윤석열 이걸로 고립돼 있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는 전두환 때는 시위 많이 나가 보셨죠. 박정희 때 시위 나가 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걸. 경찰이 무섭기로 가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본 거예요. 전두환 때도 물론 무서웠지만, 그러니까 저기서 뭐 10,000명대가 모여서 한다고 해도요. 마음 먹으면 다 뚫습니다. 그럼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잡아가려면 다 근데 해요. 윤석열의 상태는 보니까 중병에 걸린 것 같아요. 뭐 광기고 중병인데 병 중에 정말 유감스럽게도 저건 치유가 안 됩니다. 죽어야 낫는 병이 있어요. 그래요? 윤석열의 병이에요. 죽어야 끝나는 병이군요. 그렇죠. 완전히 자기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유튜브만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파 뉴스라도 봐야 되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직무정지가 됐더라도 그러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아니 저는 오늘 한남동 가서 어떤 사람이 내란 쑥에 처단하라 이런 피켓을 들었는데 태극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지 했더니 내란 속에 처단해야 될 사람이 이재명이더라고요. 아니 이재명 내란 속에 처단 이래가지고 다녀요. 굉장히 손피켓으로. 야 그래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이 빨갱이가 뭐 아니, 이러시는데 근데 꼭 하고 사실은- 싶은 네. 얘기 짧게 할게요. 제가 방심하라는 뜻은 아니지만요. 한남동 체포 과정에서 저 태극기들 때문에 밀리면 어떡하지 해서 염려해서 너무 많이 나가실 필요 없다고요. 그렇죠. 예, 거기서 육탄전 벌일 필요 없어요. 지금은. 근데 저는 조금 좀 다른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윤석열이 좀 기댈 때는 저 현장에 나와 있는 저들밖에 없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방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지금 보면 국가도 필요 없고 너희들이 국가다 함께하는 내가 국가고 내가 왕인 나라의 신민들인데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저기에 권영세도 가서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수 소위 말하는 극우가 안 보이는데 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수라고 기사가 나가잖아요. 그 양비론, 양시론으로 해서 뭐 탄핵 집회, 반대 집회 이렇게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저걸 보고 국임당에서 정치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기사가 나오면 지금 탄핵 개헌 직후에는 한 15%까지밖에 안 됐었거든요. 국임당 지지도가. 근데 지금 보면 뭐 30%까지 나오는 데도 있고 33%까지 나온 데가 있더라고요. 신천지 기관지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에서 30까지 이렇게 지금 이게 만들어 올려지고 있어요. 네. 결국 그것 때문에 뭐가 문제냐면 국임당이 윤석열 이른바 꼬린 이후에도 저 서울구치소 가고 나서도 버틸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네가 향후에 특검 뭐 제의하고 다시 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게 윤석열과 같이 이렇게 맛이 가야 되는데 윤석열이 쓰러져도 계속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그 개혁 시계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게 조금 안타깝다는 근데 것이죠. 저 김 선생님 말씀대로 저 천재일보가 신천지 매체고 또 하나 저거 전화 응답 여론조사 아니죠? 저게 1,008명인데요. 아니 그러니까 네. 조사 방식이 네. 조사 방식이 아마 그럴 네.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아주 적극적인 층들이 결합한 거고 그리고 또 감안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아, 거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중앙일보 여론조사도 그다음에 말씀드리려고 네. 그거보다는 낫지만 네네. 중앙일보에서도 일정하게 국민의힘 지지세가 있어요. 33%까지 나오죠. 그러니까 30%대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를 우리가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반작용이 있는 겁니다. 한국 정치지형에서.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 시작인지 아니면 언제가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상대방이 싫어해가지고 뭉쳐있는 사람들이 30% 정도가 항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켜도 이재명이가 더 미운 거예요. 이유는 없어요. 이유가 뭐야, 도대체? 이유는 없어요. 그냥 존재 이유가 그게 아까 주류가 해체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안티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30% 정도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 여론조사에서 36까지 가고 중앙이나 동아에서는 그거보다 떨어지고 한 30% 정도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우리가 뭐 긴장감 있게 들여다볼 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극단으로 진영이 갈라져 있잖아요. 저는 2024년 생각하면서 새 벽두에 이재명 대표가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로.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를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가 정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여버려야 내가 사는 정치 같은 게 계속되면 안 된다. 근데 연초에 그걸 시작하고 연말에 가서 내란까지 와버렸거든요. 진짜 제대로 죽이는, 생물학적으로 죽여버리는 정치까지 와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 편은 사람을 죽여도 내란을 일으켜도 전쟁을 일으켜도 그냥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이고. 저쪽 편이 아니니까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30% 있는 건 아주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지금 단독으로 또 채널A에서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대통령 경호처에서는요, 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하지 말라라고 판사가 영장에 적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거 무시하겠다라고 지금 결정을 했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우리의 임무는 대통령 보호다 이러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사기관의 체포 시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현직 대통령의 경호 임무를 준수하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정말. 경호처 입장에서는 대통령 신변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면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완전히
원천 차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 주변에 몰려든 윤 대통령의 체포 찬반 진영의 대치 때문에 경호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경호법 5조, 대통령 경호법 5조를 자기네들은 준수하겠다 이러면서 대통령 관저 인근 전체를 다 경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지지 세력들이 시민들인데도 불구하고 차들을 막 검문 검색한대요, 자기네가. 그래가지고 내려보세요, 얼굴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거기서 못 지나가게 하고 당신이 무슨 사람이야 이러면서 지금 그 앞에 난장판이 지금 점점 되어가고 있고 윤석열 씨는 그걸 좋아하고 기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 제가 그걸 이 기뻐한답니다. 스펙스를 통해서 여러 번 계속 기억해달라고 주장했던 사람 이름이 박종준이에요. 네네, 그 사람. 이 사람이 박근혜 때 경호차장을 했습니다. 그러고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출마도 못한 적도 있고. 네. 그래서 낭인으로 살다가 21대, 22대는 출마도 못했어요. 19대, 20대에만 출마하고 떨어지고 낭인으로 살다가 갑자기 발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누굽니까? 김용현이가 경호처장에서 국방부 장관으로 가면서 구테타를 실질화해야 되니까 김용현의 후임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김용현의 후임으로 들어온 친구는 어떤 친구겠냐? 충성심이 대단해야죠. 그렇죠, 낭인으로 그렇죠. 내내 놀다가 갑자기 콜 받아가지고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뭐 완전히- 사랑은 입금부터 시작되는 그렇죠. 것처럼 윤석열에 대한 충성도 부쩍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평생 경찰관으로서 계급 조직, 상명하복에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일을 판을 버릴 거다, 버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어요. 네네네. 그 중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경찰청장하고 서울경찰청장을 삼청동 안가로 부른 게 경호처장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수사 대상도 아니에요. 만약 이런 지시를 했다면 네. 경호처장부터 잡아다가 그러니까. 체포해가지고 구속시켜버려야죠.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경호처장을 빨리 특수공무집행방이에요. 체포해야 이거. 되거든. 네. 김용현이 경호처장일 때부터 이 내란이 기획이 됐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그 후임 경호처장도 우리가 당연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입틀막 사건 기억나시죠? 강성위 의원. 그것도 제가 이제 저도 경호처 내부 분위기를 들어보면은 고위직들이 굉장히 윤석열한테 충성한대요. 그러니까 왜 네. 그러는 거예요? 왜 충성? 무섭잖아요. 놀다가 갑자기 놀면서? 출근할 때가 네, 네, 생기고 뭐 증거도 통장에 빠르고 입금이 뭐 이런 되고 이야기들이 카드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생기고 네. 진짜 권력도 미쳤나봐. 생기고. 그럼요. 자 보세요. 극우 유튜버들이 선동을 해서 대통령 관저 앞은 폭력적인 말과 행동이 지금 난무하다. 차마 그대로 옮기기 어려운 말들까지 지금 터져 나오고 있다. 취재진은 물론 경찰차까지 밀치며 대통령을 체포하러 온 차인지 시민들이 타고 온 차인지를 멈춰 세우며 자기네가 검문 검색을 한답니다. 지금 극우 유튜버들이 죽창 쇠파이프 가스통으로 그 앞에 쌓아가지고 아예 원천 봉쇄하자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오고 있답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가 이게 맞습니까? 그 법 집행도 깔끔하고 이제 속전속결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보수 내에서 자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오창희 그 국장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지지율이 왜 나오느냐 많이 나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박근혜는 5%까지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 맞아요.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반기문이 있었어요. 반기문이 여름부터 대선 주자로 뜨면서 우리 박근혜를 버리더라도 대안이 반기문으로 있다. 하면 돼라는 대안이 대안이 있다. 존재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대선에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더 팔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안이 없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뭐라고 합니까? 청산을 했잖아요. 적폐청산이라는 걸 하면서 사실은 합리적인 보수들이 많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 빈 공간을 지금 얼치기들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은 정치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 진영을 몰살시킬 수 없는 거예요. 몰살시키면 다른 게 다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치라는 것은 뭐라고 해결의 이야기처럼 정반이 있는 것처럼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 한국 사회라는 것이 그리고 모든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거 하는 것은 이익 관계를 이해 가지고 이익 대립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을 적대하는 정치적 이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극단적으로 늘 한쪽에 적이 존재하는 거고 근데 이 적 중에서 상대방과 강하게 싸우는 쪽이 늘 주도권을 잡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회의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에 다다르는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르게 회유도 회유지만 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근거는 사실은 혐오에 근거하고 있어요.
우리를 팩트에, 혐오해요?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방치한 거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조금 달리 보는데 지난 박근혜 탄핵 때 5%까지 떨어진 건 박근혜가 자기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자기 아성을 구축해 놓고 자기는 정말 여전히 반 국가 세력 준동으로 대한민국 위협받고 있는데 주권 침탈 세력과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 극우 세력 한 줌밖에 안 되는 극우 세력들이 붙어서 계속 세력으로 형성이 돼서 남아 있고 그 국임당 정치인들이 그 똥무더기 위해서 기생충처럼 빨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들이 여전히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사람들과 TK PK 지역에 워낙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계속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30%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를테면 저들이 혐오로 여태까지 세를 불려나간 가장 핵심적이었던 게 5.18 북한군 투입, 무슨 부정선거, 이런 그 일본에 대한 또 상당히 우리랑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 세력이 입법으로 금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게 반성 지점으로 어쨌든 금지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반공장사도 최소한 세력이 처벌 규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냉전 시대부터 반공장사하면서 그거 강연하고 그거 전파하던 그 나이든 층하고 젊으신 일베하고가 이제 결합되면서 지금의 태극기 부대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불가항력적인 독버섯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꼭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본다면 뭘 봐야 되냐면 탄핵 찬반을 봐야 돼요. 그러면 탄핵 찬반은 70%가 찬이고 탄핵하면 안 된다가 3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게 내란이 아니냐 따져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10% 극우 세력이 10% 이내면 관리가 되는 건데 기존의 보수까지도 이렇게 합세하는 시기적 경향성이 생겨서 많아 보이는 거긴 하나 전체적으로 한국 사회는 그렇게 오염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부각돼 보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상식이 지배하는 좀 합리적인 사회에서라면 50% 또는 60, 70%면은 절대 다수라고 해서 인정하고 정치권도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80%까지 나오는데 여전히 20%면 충분하다라고 믿는 정치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네, 말씀드린 맞습니다. 겁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관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만 문제는 겹겹이 쌓여있는 이 경호구역을 모두 통과해야만 한다는 거죠. 임 대통령이 머무는 이 관저 경호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관저 외곽의 경우는 대통령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서울경찰청 산하의 202 경비단이 담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수사 인력하고 같은 그런 경찰 인력들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찰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관저 내각과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히 관저 주변에는요 지금 수방사 산하 55 경비단 인력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추가 배치된 그런 인력들이라고 하고요. 특히 경호처 소속 공무원은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무기를 휴대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되게 무서운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서 극우 유튜버들이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서 가스통 100개를 쌓아놓자라고 한 얘기까지 하고 정강훈이 1000만 명 빨리 모여라. 우리 이거 다 사수해야 된다. 이번에 힘을 보여준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답니다. 왜 정강훈 같은 사람 안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내란 선동죄로 처벌하면 되고요. 정광훈이나 또 진성호 이런 사람들 하여튼 여러 있잖아요. 유퉁도 요새 그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들 유퉁도 그래요? 네, 유퉁이 극우 유튜버 된 지 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망타진하면 되고 그러나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한남동에 대한민국 건국일에 1000만 명이 모인 적도 없고 모일 수도 없고요. 말도 안 되는 그냥 내뱉는 거 그 누구 입에서 뭔가 나왔다고 그게 말이라고 체포해야 되는 말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경호처 입장이라는 건 박종준의 입장이에요. 박종준이 그런 입장을 가졌다 하더라도 공수처 직원들이 몇 명 가가지고 체포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그 앞을 막아 세울 사람은 박종준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건 침소봉대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뭐 가스통 100개 없고요. 가져와라라는 극우적 선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내란 선동죄로. 신나를 100리터를 준비해라, 뭐 가스통 100개를 준비해라, 1000만 명이 모이자 이런 건데 미안한 얘기지만 사람 소리가 아니라 개소리예요. 그래서 걔한테 미안한가? 그래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정확히 움직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난 것처럼 아닙니까? 그 앞에서 까불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야비한 얘기일 수는 있는데 전광훈을 중심으로 아스팔트가 설치는데 그게 별개 세력이 아니라 국힘하고 결합돼. 네. 황교안 대표 때 아주 그게 강화됐거든요. 그 이후로 의석이 뚝 떨어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가면 갈수록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지네들이 고립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선배님 말씀을 조금 토를 달자면은 그게 이 민주당이나 이렇게 상대 정당의 입장에서 선거 전략으로서는 오히려 편할 수 있어요. 한쪽이 막 극우로 가고 막 이래 되는 건데 이게 극우가 한 10%를 넘어서서 15%, 20% 된다는 건 이건 굉장한 사회 불안 요소거든요. 위험하죠. 뭐 극단적으로 저분들이 프로토판 가스통 뭐 들고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이 거고 저도 이제 그런 집회하는데 근처 가지를 못해서 겁이 나서 그런 상황 자체가 되는 것은 이 사회의 불안정 요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문제로서 해결할 수밖에 있는 방법이 있으면 법률적으로도 해결하고 그렇지 않다면 어떤 사회 통합적인 이 사회 문화의 변화로서 극복을 한다면 극복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번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 패턴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아스팔트 지지자들 이렇게 특히 과격하게 지금 뭔가 하자고 얘기하면 모여가지고 뭔가 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4시만 되면 사라지더라. 또 몇 시만 되면 나타나더라. 이게 다 돈으로 뭔가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사실 좀 들었었거든요. 그런 게 가능합니까? 그런 이야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요. 고연령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제 이 노인 공양 사회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분들이 행사하는 폭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거 나이 드셨으니까 뭐 이거 봐주자.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근데 이거 좀 굉장히 저는 단호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맞아요. 그 옛날부터 이른바 그 태극기 모독부대 전신들이 있어요. 네. 옛날 보면 과소비 추방 국민운동본부라고 있었어요. 박한성 씨라고. 그 목사야 그분도. 근데 그분은 이제 뭐 독도 지킴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반핵 반북 단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그 주변에서 생계형으로 극우 단체를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돈이 되는 거예요. 저쪽 시장이. 그래서 그 보면은 정부에서 돈 받아서 일부 이제 뭐 저 마중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잖아. 그 앞단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월급 1급 주고 동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력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모이는 진짜 신념을 그렇죠. 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후원도 들어오고. 네, 그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이제 말씀을 종합하자면 사실은 극우랑 이렇게 손을 잡으면 훨씬 더 이렇게 모여있으면 좋잖아요. 해충이 모여있으면 칙 뿌리면 금방 정리가 되니까. 그 선거 전략으로는 좋은데 기본적으로 우리 집 개가 자꾸 똥을 먹어. 그럼 똥을 먹지 말라고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원천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널브러져 있는 똥을 치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치우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같은 분별 없는 자가 그 똥을 먹고 지금 좀 이상한 극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차에 지금 저게 여전히 극우는 아니지만 기회주의적 국임당 정치 세력들이 기생할 수 있는 지금 어떤 양분을 제공하고 있는 똥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사실은 진짜 우리가 단지 이 탄핵 이후에 정권 교체가 중요한 게 정권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 대개혁을 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저 똥밭에 대해서는 제도와 교육과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이게 저는 짧게 얘기할 수 없는 얘기여서 이건 아니, 뭐 물론 동의합니다. 맨날 며칠 해도 네. 되잖아요. 근데 요 얘기는 좀 보태고 싶은데 그 극우의 확장에는 민주당 잘못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 극성인 돈벌이에다가 뭐 난리치는 극우 숫자가 많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선동이 있고 이제 얼마나 하면 분야 떨어지냐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약간 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에 마음을 못 두는 거예요. 좀 산다고 이제 거리에 나가면 건물이 쫙 있잖아요. 그 건물엔 집주인이 다 있잖아요. 이 모든 좀 어느 정도 산다는 사람들이 민주당은 도저히 내가 지지할 당이 못 된다고 인식하게끔 만든 과거 역사가 있어요. 내가 부동산이 있거나 집이 두 채면 난 죄인이야? 난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만든 역사가 있어서 자동방으로
이 국힘 계열에 붙었는데 국힘 계열하고 극우가 결합이 되면서 이상하게 그 세가 많아졌는데 이거를 이제 분리해서 온건한 사람들로 중심 주류를 다시 회복하는 길에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그 사람이 아마 이걸 완벽하게 해줄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성남시에서 보여줬거든.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가 막힌 기술이 있으니까. 아니 근데 이재명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지켜봐야 되고 일단 지금 길거리 극우들이 되게 위험한 게 개신교를 포장으로 안고 있어요. 전가훈이도 닉네임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금하고 이런 게 기부금품 모집법 이런 데 저촉되지 않는 교회 헌금이 되는 거예요. 집회마다 계속 교회 헌금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이 종교의 자유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수사하면 이거 얼마든지 털어낼 수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되고 특히 이분들은 차제에 내란 선동죄로 법률 적용을 해가지고 엄벌해야 되고요. 지금 김갑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문제를 풀 건 딱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집권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건방 떨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 집권했을 때 건방을 떤 측면이 좀 있었거든요. 막 아는 체하고 근데 앞뒤도 안 맞는데 그리고 이 상대를 막 뭐죠 이렇게 좀 죄악시한다거나 이런 분위기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럴 때일수록 말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매를 번 측면이 있거든요. 앞으로 만약 집권하게 된다면 정말 실사구시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을 제대로 성과 있게 풀어나가면 극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 윤석열 씨의 신병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지금 관저 진로 주변에 체포 저지 시위대에 대응할 경비 기동대가 추가로 투입이 되고 있고 대통령 경호처와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기동대도 지금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찰 수사관만으로는 현장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경찰이 보았다가 지금은 만약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게 되면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하는 상황도 전부 다 생각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경찰 101 경비단은 집무실 경호 담당이라서 관저에는 배치되지 않지만 관저 외곽 경호 담당인 202 경비단이 서울경찰청 직할 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래도 이 상황을 조금 정리를 해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다는데요. 저는 시간을 주면 줄수록 저들이 지금 더 엄청나게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뭉칠 것 같아서 오동훈 공수처장 겁먹지 말고 본인이 제대로 된 영장 집행을 하는 공수처장으로서의 면모를 정확히 보여주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가져줄수록 더 많이 정확한 팩트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릴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전의 용사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